삐 기계음이 한지우의 흐릿한 의식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온몸은 분해되었다가 잘못 조립된 기계처럼 삐걱거렸다.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그녀는 자신이 병원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마지막 기억은 폭우가 쏟아지던 밤, 교차로에서 미친 듯이 달려오던 트럭의 헤드라이트였다. 그 눈부신 빛이 모든 것을 삼켰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시야는 초점이 맞지 않아 흐릿했지만 곧 천장의 하얀 형광등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독한 두통과 함께 사고의 파편적인 기억들이 밀려왔다. 유진 그룹 전략 기획실의 데이터 분석가. 그녀는 사고 직전까지 라이벌 기업의 M&A 건을 막기 위한 결정적인 데이터를 분석 중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다. 그룹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그리고 누군가의 치부를 드러낼 수도 있는 위험한 자료였다. 지우는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왼쪽 팔과 다리에서 느껴지는 날카로운 통증에 신음하며 다시 침대에 쓰러졌다. 깁스를 한 팔다리가 그녀의 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하얀 가운을 입은 간호사가 들어왔다. 그녀는 지우의 차트를 확인하며 상냥하게 물었다. 한지우 씨, 정신이 드세요? 다행이네요. 지금 의사 선생님 불러올게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그 순간 이상한 것을 목격했다. 간호사의 머리 위 마치 게임 속 캐릭터의 상태 표시처럼 숫자가 떠 있었다. 65%. 직업적 친절. 그녀는 눈을 깜박였다. 잘못 본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숫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간호사는 분주하게 지우의 바이탈 사인을 체크했다. 숫자는 미동도 없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곧이어 의사가 들어왔다. 중년의 남자는 안경을 고쳤으며 지우에게 다가왔다. 한지우 씨, 저 알아보시겠습니까? 담당 의사 김현석입니다. 큰 사고였는데 기적적으로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의 머리 위에도 숫자가 있었다. 88%. 환자에 대한 책임감. 지우는 혼란스러웠다. 이것은 환각인가?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정신착란? 그녀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의사는 이것저것 질문을 던졌다. 이름이 무엇인지, 오늘이 며칠인지. 지우는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대답했다. 그녀의 대답을 들은 의사의 숫자가 88%에서 90%로 미세하게 변했다. 의사가 병실을 나간 후 지우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뇌가 이 비현실적인 현상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간호사는 직업적 친절, 의사는 책임감. 그렇다면 저 숫자는, 그녀는 자신의 분석가적 두뇌가 빠르게 회전하는 것을 느꼈다. 저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내면, 감정, 혹은 의도를 나타내는 데이터였다. 무의식적인 호감도 혹은 상대방을 향한 진실된 감정의 수치와. 지우는 평생을 데이터와 씨름해왔다. 그녀에게 있어 세상은 패턴과 수치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변수인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을 얻게 된 것일지도 몰랐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방문객이었다.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비서실장이 먼저 들어와 깍듯하게 인사했다. 한지우 대리님, 몸은 좀 어떠십니까? 그의 머리 위에는 30% 상사에 대한 의무적 보고라는 숫자가 떠 있었다. 지우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리고 비서실장 뒤로 문제의 인물이 들어섰다. 유진그룹의 실질적인 이인자, 부회장 박태준이었다. 박태준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침대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잘생긴 얼굴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한 대리, 이게 웬일인가?
자네 같은 인재가 이런 험한 일을 당하다니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나? 그는 따뜻한 목소리로 위로의 말을 건넸다. 걱정 말게. 병원비는 물론이고 완치될 때까지 회사가 모든 것을 지원하겠네. 자네는 우리 그룹의 핵심 인력이 아닌가. 지우는 본능적으로 그의 머리 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박태준의 머리 위에는 다른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색의 숫자가 떠 있었다. 검붉은 색, 마치 응고된 피 같은 색이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지유가 지금껏 본 것 중 가장 낮았다. 2% 사리에 가까운 적대감. 지유는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2% 박태준의 따뜻한 목소리, 걱정스러운 눈빛, 그 모든 것이 완벽한 연기였다. 그녀의 사고 직전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분석하던 데이터. 그것은 박태준 부회장이 주도한 해외 자원 개발 프로젝트의 막대한 자금 횡령 증거였다. 그녀는 그 데이터를 완성해 회장에게 직보할 예정이었다. 사고가 나던 그날 밤에 푹 쉬게. 아무 걱정 말고. 박태준은 지유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의 손길이 닿는 순간 지유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한기를 느꼈다. 2%. 저 숫자는 단순한 비호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의도였다. 트럭은 우연이 아니었다. 박태준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지우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필사적으로 감추며 대답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두뇌는 얼음처럼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데이터 분석가였다. 감정에 휘둘리는 대신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의 해답을 찾아내는 것이 그녀의 일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 앞에는 가장 위험하고도 확실한 데이터가 떠 있었다. 박태준은 만족스러운 듯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아마도 그녀가 기억을 잃었거나 최소한 위협이 되지 못할 만큼 망가졌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래, 푹 쉬게. 회사는 내가 잘 지키고 있겠네.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비서실장과 함께 병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박태준의 숫자는 여전히 2%를 유지하고 있었다. 병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지유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데이터 분석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진심을 숫자로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적은 유진 그룹의 막강한 권력을 쥔 부회장이었다. 그는 그녀가 죽었다고 생각하거나 곧 죽을 것이라 생각하며 방심하고 있을 터였다. 지우는 깁스한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 강한 분노와 생존 본능이 그녀를 지배했다. 박태준. 그녀는 낮게 읊조렸다. 그녀는 살아남아야 했다.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혀내고 그를 끌어내려야 했다. 그녀의 새로운 능력, 이 위험한 데이터는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향한 모든 위협을 숫자로 볼 수 있었다. 일주일 뒤 한지우는 목발을 짚고 유진 그룹의 로비에 들어섰다. 깁스는 아직 풀지 못했지만 더 이상 병원에 머무르는 것은 박태준의 감시망 안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꼴밖에 되지 않았다. 그녀는 경미한 뇌진탕으로 인한 부분적 기억 상실이라는 의사의 진단을 방패 삼아 조기 퇴원을 강행했다. 그녀의 머리 위 숫자를 볼 수 있는 능력은 철저히 숨겨야 할 비장의 카드였다. 한 대리님, 괜찮으세요? 로비 직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달려왔다. 그녀의 머리 위에는 75% 순수한 걱정이 떠 있었다. 지우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미나 씨. 엘리베이터 버튼 좀 눌러줄래요? 이 새로운 능력은 적어도 누가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는지
누가 그저 거치레를 하는지 구분하게 해주었다. 그것은 이 차가운 빌딩 숲에서 유일한 위안이었다. 전략기획실이 위치한 35층은 그녀가 떠나기 전과 다름없이 분주했다. 하지만 지유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사무실은 이제 거대한 데이터 시각화 차트와도 같았다. 동료들은 그녀의 책상으로 몰려와 위로의 말을 건넸다. 지유 씨,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몸은 좀 어때? 김 부장이 과장된 몸짓으로 말했다. 40% 과시적 동정.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장님, 많이 좋아졌어요. 지우는 일부러 어색하게 웃으며 머리를 짚는 신용을 했다. 사실 사고 전후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서요. 업무에 복귀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녀의 기억 상실 연기는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했다. 김 부장의 숫자는 40%에서 55% 안도감, 우월감으로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경쟁자로 보지 않을 터였다. 지유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그녀의 시선은 사무실 전체를 천천히 훑었다. 이곳은 전쟁터였고 그녀는 적진 한복판에 홀로 떨어진 병사였다. 그녀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해야 했다. 평소 그녀에게 친절했던 박 과장, 60% 중립적 호의. 그녀와 라이벌 구도를 형성했던 이 대리, 35% 경계, 불편함. 그리고 저쪽 구석에서 자신을 힐끔거리며 바라보는 재무팀의 최 실장, 15% 불안, 초조. 최 실장은 박태준 부회장의 최측근 중 한 명이었다. 지유는 그녀가 분석하던 횡령 데이터와 깊숙이 연관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15%. 저 숫자는 유죄의 증거였다. 그는 지유가 무엇을 기억해낼지 두려워하고 있었다. 지유는 일부러 그와 눈을 맞추고는 혼란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다. 최 실장의 숫자가 18%로 미세하게 상승했다. 그는 그녀의 연기에 속아 넘어간 듯했다. 지우는 업무 복귀 첫날을 멍한 환자 연기로 일관했다. 간단한 엑셀 작업조차 버거운 척했고 사람들의 이름을 헷갈리는 신용도 했다. 그녀를 향한 사무실의 시선은 동정 혹은 경멸로 바뀌어 갔다. 한때 유진그룹에서 가장 날카로운 분석가로 불렸던 그녀는 이제 쓸모없는 고철 취급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정확히 지유가 노린 바였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박태준의 감시망에서 자신을 위협이 아닌 동정의 대상으로 격화시켰다. 오후 늦게 비서실장이 그녀를 찾아왔다. 한 대리님, 부회장님께서 잠시 뵙자고 하십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여전히 30% 의무적 보고가 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다. 30% 의무적 보고, 약간의 호기심. 그는 부회장이 왜 망가진 그녀를 부르는지 궁금해하는 듯했다. 부회장실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박태준은 고급스러운 마호가니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왔나, 한대리.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지우는 목발의 의지에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보았다. 병실에서 봤던 그 검붉은 숫자를 3%. 경멸이 섞인 방심. 몸은 좀 어떤가? 일할 만은 한가? 박태준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으며 상태를 평가했다. 죄송합니다, 부회장님. 아직 기억이 온전치 못해서 업무에 지장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우는 최대한 목소리를 떨며 약한 모습을 보였다. 그녀의 시선은 그의 숫자에 고정되어 있었다. 박태준의 숫자가 3%에서 5%로 올랐다. 경멸의 수치가 더 높아진 것이다. 그는
지유가 완벽하게 무력해졌다고 판단했다. 쯧쯧, 안타깝군. 한대리의 그 총명함이 유진의 자산이었는데 그는 마치 고장난 물건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래도 자네를 내칠 순 없지. 당분간은 간단한 자료 정리나 하면서 몸조리하게 전략기획실 일은 김 부장에게 맡겨두고 그것은 명백한 좌천이었다. 하지만 지유에게는 기회였다.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90도로 고개를 숙였다. 박태준의 숫자는 5%에서 다시 4%로 떨어졌다. 그는 이제 그녀에게 흥미를 완전히 잃은 듯했다. 나가보게. 지유는 부회장실을 나오며 길게 숨을 내쉬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박태준은 스스로 그녀를 감시망 밖으로 밀어냈다. 그는 그녀에게 자유 시간을 준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제 그녀는 간단한 자료 정리라는 명목하에 박태준의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파헤칠 수 있게 되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지유는 자신의 컴퓨터에 로그인했다. 그녀는 박태준이 언급한 김 부장을 바라보았다. 55% 안도감, 우월감. 그는 자신이 전략기획실의 실권을 잡았다고 생각하며 의기양양해 있었다. 지우는 그를 이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김 부장에게 다가가 가장 무해한 표정으로 물었다. 부장님,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혹시 예전 자료들 백업해 둔 곳이 있을까요? 뭐라도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김 부장은 귀찮다는 듯 했지만 그녀의 무력한 모습을 보고는 으쓱하며 서버실 위치를 알려주었다. 구 서버실에 가면 지난 10년간의 자료가 다 있을 거야. 어차피 폐기될 데이터들이니 거기서 소일거리나 찾든가. 그의 숫자 58% 무시, 귀찮음는 그녀에게 완벽한 방패가 되어 주었다. 그날 밤 지우는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 홀로 남았다. 그녀는 목발을 짚고 먼지 쌓인 구서버실로 향했다. 이곳은 그녀가 찾던 데이터의 무덤이자 박태준의 비리를 밝혀줄 보물 창고였다. 그녀는 서버에 접속하며 중얼거렸다. 거짓의 안개는 거쳤어. 이제 숫자들이 가리키는 진실을 찾을 차례야. 구서버실은 그녀의 새로운 감옥이자 요새가 되었다. 한지우는 먼지 쌓인 서류 더미와 오래된 하드웨어들 사이에서 자료 정리라는 명목하에 자신만의 전쟁을 시작했다. 그녀는 박태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무의미한 보고서들을 작성하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업무는 모두가 퇴근한 밤 네트워크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었다. 박태준은 생각보다 더 교활했다. 그녀가 퇴원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부회장실의 4% 경멸은 10% 의심, 짜증으로 변했다. 그는 지유가 비록 기억을 잃고 무력해졌다고 판단했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여전히 껄끄러웠다. 죽은 줄 알았던 뱀이 아직 숨을 쉬고 있다. 그는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한대리, 몸도 불편한데 혼자 괜찮겠나. 김 부장이 어느 날 아침 곤란한 표정으로 그녀를 찾아왔다. 그의 숫자는 45%, 상사에 대한 불만, 복종이었다. 부회장님께서 특별히 한대리를 보호하라고 지시하셨네. 보안팀에서 지원 인력이 올 걸세. 지우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보호라는 단어는 감시의 또 다른 이름임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잠시 후 2명의 남자가 구서버실로 들어섰다. 그들은 유진그룹 보안팀의 제복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말없이 지우의 책상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의 머리 위에는 20% 직업적 감시, 25% 지루함, 경계 같은 숫자들이 떠 있었다. 그들은
지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그녀가 화장실을 갈 때도 물을 마시러 갈 때도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지우는 다시금 숨이 막혀왔다. 이래서는 밤에 몰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박태주는 그녀의 손발을 묶어놓고 천천히 말려 죽일 생각이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모색했지만 두 명의 감시자는 틈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세 번째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앞선 두 명과는 분위기부터 달랐다. 절도 있는 걸음걸이, 굳게 닫힌 입술, 그리고 그 무엇도 읽어낼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 그는 보안팀장 강민혁이었다. 강민혁입니다. 그가 짧게 인사했다. 부회장님의 지시로 한지우 씨의 안전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그의 머리 위를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얼어붙었다. 그녀가 지금껏 본 숫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치였다. 98%. 그것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치였다. 지우는 숨을 참았다. 저 숫자의 의미는 무엇인가? 박태준을 향한 맹목적인 충성심인가? 그렇다면 그녀는 이제 끝이었다. 그녀는 숫자의 레이블을 확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집중했다. 98% 절대적 충성. 절망감이 밀려왔다. 박태준은 가장 강력한 개를 풀어놓은 것이었다. 강민혁은 사무실을 한 바퀴 둘러본 뒤 부하 직원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그는 지우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고 자신의 일을 처리했다. 지우는 그를 관찰했다. 그는 박태준의 비서실장처럼 30%의 의무감이나 다른 부하들처럼 20%의 직업적 감시를 보이지 않았다. 그는 오직 98%의 순수한 충성만을 내뿜고 있었다. 며칠간 지옥 같은 시간이 이어졌다. 강민혁은 교대 근무조를 편성해 24시간 그녀를 감시했다. 그는 자주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가 나타날 때마다 지우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의 98%는 그녀의 모든 희망을 짓밟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데이터 복구 작업은 완전히 중단되었다. 이대로라면 그녀는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고 박태준의 손에 제거될 터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지우는 야근을 핑계로 서버실에 남아 있었다. 그날따라 강민혁이 직접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는 입구 쪽에 등을 보인 채 서 있었다. 지우는 모니터에 무의미한 숫자를 입력하며 생각에 잠겼다. 저 98%의 충성심은 도대체 누구를 향한 것인가? 박태준이 부회장이 된 것은 불과 3년 전. 그 전까지 유진그룹을 이끌었던 것은 창업주인 김 회장이었다. 김 회장은 강직하고 청렴한 인물로 존경받았지만 3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그의 사위인 박태준이 그 자리를 물려받았다. 지우는 문득 오래전 신입사원 연수 때 멀리서 보았던 김 회장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옆을 그림자처럼 지키고 서 있던 한 남자의 모습도. 그것은 강민혁이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만약 저 98% 절대적 충성의 대상이 박태준이 아니라면? 강 팀장님,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를 불렀다. 강민혁이 천천히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감정을 읽을 수 없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한지우 씨. 아닙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지우는 목발을 짚고 그에게 다가갔다.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이대로는 어차피 죽은 목숨이었다. 강 팀장님, 고 김 회장님 밑에서 오래 일하셨죠? 제가 신입사원일 때 뵌 기억이 납니다. 항상 회장님 곁을 지키고 계셨죠. 강민혁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의 98%는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레이블이 순간적으로 변했다.
98% 절대적 충성고 김 회장님. 지우는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다. 그녀의 가설이 맞았다. 그는 박태준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선대 회장의 사람이었다. 회장님은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강민혁이 낮게 말했다. 한지우 씨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데이터를 거짓없이 보시는 분이었으니까요. 지우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금의 부회장님과는 많이 다르셨죠. 그분은 회사를 진심으로 아끼셨습니다. 강민혁의 98%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숫자는 그대로였지만 그 주위로 붉은 기운이 아른거렸다. 98% 절대적 충성, 고김 회장님. 40% 현재 상황에 대한 분노. 그는 현재 유진그룹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고 있었다. 어쩌면 박태준의 비리를 의심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한지유 씨, 강민혁이 목소리를 낮췄다. 위험한 발언입니다. 사고로 기억이 온전치 않으신 것 같군요. 이만 퇴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는 선을 그었다. 하지만 지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제 사고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강민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지우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녀의 의도를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로웠다. 지우는 마지막 카드를 던졌다. 박태준 부회장이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제가 그의 횡령 증거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 지금 이 서버 어딘가에 있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강민혁의 98%가 격렬하게 요동쳤다. 98% 절대적 충성고 김 회장님. 70% 혼란. 80% 결단. 그는 오랫동안 무언가를 결심하는 듯 보였다. 드디어 그가 입을 열었다.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까? 혼자서는 무리입니다. 지우가 솔직하게 말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감시를 잠시만이라도 뚫어줘야 합니다. 강민혁은 지우를 지나쳐 서버실 안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CCTV 카메라를 한번 올려다본 뒤 자신의 단말기로 무언가를 조작했다. 10분입니다. 그가 말했다. 10분. 10분 후에 이 구역의 모든 CCTV와 보안 시스템이 정기 점검에 들어갈 겁니다. 제 부하들도 잠시 자리를 비울 거고요. 그가 다시 지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무표정하지 않았다. 그곳에는 선대 회장을 향한 충성심과 박태준을 향한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한지우 씨, 당신이 하려는 일이 무엇이든 10분 안에 끝내십시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단순한 10분이 아니었다. 이것은 반격의 시작이었다. 고맙습니다, 강 팀장님. 그녀는 다시 자신의 컴퓨터로 달려갔다. 98%의 남자는 적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아군이었다. 강민혁이 제공한 10분은 금쪽 같았다. 한지우는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녀의 손가락은 부상당하지 않은 쪽의 손가락이었지만 오랫동안 굳어 있었기에 완벽하지 않았다. 그녀는 박태준의 횡령 데이터를 직접 찾으려 하지 않았다. 10분은 턱없이 부족했다. 대신 그녀는 시스템에 백도어를 심었다. 그녀가 이 구서버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심지어는 자신의 휴대 단말기로도 핵심 로그에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통로였다. 강민혁은 약속대로 10분 뒤 시스템을 원상 복구시켰다. 찾았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다. 98% 절대적 충성, 고 김 회장님. 60% 기대. 아니요, 지우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하지만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동맹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러나 박태준은 가만히 앉아 당할 인물이 아니었다. 지우가 강민혁과 접촉한 지 이틀 만에 그는 반격의 칼을 뽑아들었다. 그는 지우가 서버실에서 밤낮으로 자료 정리를 한다는 명목하에
그녀가 과거에 담당했던 프로젝트들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되었다며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한지우 대리는 유능한 직원이었습니다. 였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어 유감입니다만 박태주는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 앞에서 안타깝다는 듯 연기했다. 그의 머리 위에는 10% 계산된 분노가 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연출하고 있었다. 그녀가 사고로 기억을 잃기 직전에 처리했던 해외 프로젝트에서 심각한 재무적 손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금을 빼돌린 것처럼 말입니다. 지우는 회의실 구석에서 목발을 짚고 서 있어야 했다. 그녀는 이 사냥의 증거물로 소환된 것이었다. 임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들의 머리 위에는 다양한 숫자가 떠 있었다. 30% 의심, 50% 동정, 그리고 박태준의 측근들은 25% 맹목적 동조. 한대리, 박태준이 그녀를 불렀다. 이 서류 기억나나? 자네가 직접 결제한 해외 송금 내역서 일세. 그가 내민 서류는 명백한 위조였다. 지우는 기억을 잃은 척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부회장님, 정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지만 박태주는 바로 그것을 노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렇겠지. 박태준이 혀를 찼다. 15% 승리감. 기억을 잃은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지. 하지만 회사의 손실은 막대하네. 이 사안은 감사팀으로 넘겨서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네. 한대리는 조사에 성실히 임해주게. 이것은 완벽한 함정이었다. 박태주는 자신의 횡령죄를 기억을 잃어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는 지우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기억 상실이라는 방패 뒤에 숨었지만 이제 그 방패가 그녀의 목을 조르는 칼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감사팀 직원들이 구서버실로 닥쳤다. 그들은 지유의 컴퓨터를 압수하고 모든 자료를 봉인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날 밤 텅 빈 비상계단에서 강민혁이 물었다. 그의 숫자는 95% 우려,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제 지유를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선대 회장의 정의를 되찾아줄 유일한 희망으로 보고 있었다. 지유는 차갑게 식은 벽에 기댔다. 그들은 디지털 증거를 가져갔어요. 하지만 진짜 증거는 디지털에만 있지 않아요. 무슨 뜻입니까? 박태주는 교활해요. 그는 자신의 디지털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을 거예요. 하지만 거액의 돈을 움직이려면 반드시 사람이 필요해요. 서류를 위조하고 승인 도장을 찍고 실물 자산을 옮기는 사람. 그 사람들은 흔적을 남기죠. 지유의 눈이 빛났다. 그들은 데이터가 아니라 감정을 남겨요. 불안, 죄책감, 공포, 그리고 난 그걸 볼 수 있어요. 다음 날부터 지유는 감사팀의 조사에 협조한다는 명목으로 회사 본관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강민혁의 감시 하에서였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을 되찾으려는 불쌍한 피해자처럼 행동하며 재무팀, 회계팀, 그리고 법무팀까지 샅샅이 훑고 다녔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재무팀의 오 부장이었다. 그는 박태준의 라인 중에서도 가장 의심스러운 인물이었다. 오 부장님, 혹시 이 프로젝트 기억나세요? 지우가 위조된 서류를 내밀었다. 제가 사고 직전에 맡았던 거라는데 도무지 기억이. 오 부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훑어보았다. 85% 극도의 공포. 아, 이거 한대리가 맡았던 거 맞지? 그래, 중요한 프로젝트였어.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숫자는 그의 말을 배신하고 있었다. 그런데 부장님, 이 송금처 글로벌 리소스라는 곳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왜 이런 유령 회사 같은 곳에 오 부장의 숫자가 95%
공황으로 치솟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책상 밑으로 손을 떨었다. 무슨 소리야. 다 부회장님 승인하에 진행된 일이야. 한 대리 기억 잃었다고 막말하면 안 되지. 그는 필요 이상으로 화를 냈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좀 예민해서. 그녀는 오 부장이 링크임을 확인했다. 다음은 회계팀의 말단 직원인 김미영 사원이었다. 그녀는 평소에도 내성적이고 겁이 많기로 소문난 직원이었다. 지우는 그녀에게 다가가 커피를 건넸다. 미영 씨, 혹시 이거 미영 씨가 처리한 전표 맞아요? 그녀가 내민 것은 오 부장에게서 흘러나온 또 다른 위조 서류였다. 김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70% 죄책감, 체념.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미영 씨, 지우가 목소리를 낮췄다. 박태준 부회장이 시킨 일이죠. 김미영의 숫자가 80% 절망적인 공포로 변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다. 지우는 김미영에게서 박태준이 직원들의 약점을 잡아 협박했음을 알게 되었다. 오 부장은 병든 자녀의 막대한 병원비 때문에, 김미영은 가장의 빚 때문에 그의 검은 돈 처리에 동원된 것이었다. 지우는 그들의 숫자를 보며 분노가 아닌 연민을 느꼈다. 그들 역시 피해자였다. 지우는 이 감정 데이터들을 모아 강민혁에게 전달했다. 오 부장과 김미영. 그들이 실물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승인은 다른 곳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들의 공포는 처리에 대한 것이었지 계획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강민혁이 물었다. 박태준은 자신의 디지털 흔적을 지웠지만 아날로그 흔적은 미처 다 지우지 못했어요. 그가 횡령을 위해 이용한 프로젝트. 제가 사고 직전에 맡았던 그 해외 자원 개발 건이 아니에요. 그건 미끼였어요. 지우는 자신이 백도어를 통해 빼낸 로그 기록을 가리켰다. 그는 5년 전 선대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중단시킨 알파 프로젝트의 코드를 사용했어요. 죽은 프로젝트의 코드를 되살려 돈을 빼돌린 거죠. 알파 프로젝트, 강민혁의 눈이 커졌다. 90% 충격, 그건. 선대 회장님께서 극비리에 진행하시던, 맞아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모든 물리적 데이터는 3년 전 폐쇄된 지하 2층 서버실에 보관되어 있었죠. 홍수 때문에 모두 파기된 줄 알았던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박태준은 아무도 찾지 않을 홍수로 침수되어 파기되었다고 알려진 그곳에 자신의 진짜 검은 장부를 숨겨둔 것이었다. 가장 완벽한 은신처. 하지만 이제 그 위치가 발각되었다. 강 팀장님. 지우가 목발을 굳게 쥐었다. 지하로 안내해 주시겠어요? 지하 2층. 그곳은 유진그룹 본사에서 공식적으로 폐쇄된 구역이었다. 3년 전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한강이 범람했을 때 본관 지하 3층까지 물이 차올랐고 특히 지하 2층의 구형 서버실은 전력 차단기가 고장나면서 완전한 침수 피해를 입었다. 복구 비용보다 폐쇄 비용이 싸다는 결론하에 그곳은 잊힌 공간이 되었다. 박태준에게는 자신의 범죄를 숨길 완벽한 금고였다. 지하 2층으로 가는 길은 두 곳입니다. 강민혁이 비상계단에서 단말기를 조작하며 설명했다. 그의 숫자는 98%, 절대적 충성, 고, 김 회장님, 85%, 전술적 긴장을 나타내고 있었다. 중앙 엘리베이터는 아예 해당 층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남은 건 화물 엘리베이터와 동편 비상계단 뿐입니다. 둘 다 제 보안팀의 3등급 통제 구역입니다. 당신의 팀원들을 믿을 수 있나요? 지우가 목발에 기댄 채 물었다. 아니요. 강민혁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제 팀원 중 일부는 부회장이 직접 심어둔 눈들입니다.
제가 그들을 움직이면 5분 안에 박태준의 귀에 들어갈 겁니다. 그의 98%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상황의 어려움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지우는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머리를 기댔다. 박태준은 그녀를 횡령범으로 몰아 감사팀의 조사를 받게 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용의자로서 감시당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그녀와 보안팀장이 함께 폐쇄 구역으로 향한다? 그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박태준은 그들이 무언가를 찾으려 한다는 것을 즉각 알아차릴 것이다. 그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해요. 지유가 중얼거렸다. 그가 지금 가장 원하는 건 내가 횡령범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잡는 거예요. 내가 궁지에 몰려 멍청한 실수를 저지르길 바라고 있죠.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천 개의 데이터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그가 원하는 멍청한 실수를 보여주면 돼요. 그녀는 강민혁을 바라보았다. 감사팀의 이 부장. 어제 회의에서 25% 맹목적 동조를 보였던 사람. 그 사람 말고 혹시 기회주의자는 없나요? 박태준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그저 상황을 이용하려는 사람. 강민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최상무, 기획조정실의 최중훈 상무입니다. 선대 회장님 시절에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박 부회장이 집권한 후 로비를 통해 승진했습니다. 박 부회장을 두려워하면서도 그에게 잘 보이고 싶어 안달이 난 인물입니다. 지우는 그를 기억해냈다. 전략기획실에 돌아왔을 때 구석에서 15% 불안, 초조를 보였던 바로 그 남자였다. 지금은 어떨까? 지우는 강민혁에게 업무 협조를 요청하는 척하며 기획조정실로 향했다. 최 상무는 그녀를 보자마자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45% 경멸, 회피. 그는 횡령범으로 낙인 찍힌 지우와 엮이고 싶지 않았다. 최 상무님, 지우는 일부러 더 비참하고 절박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손에 쥔 서류를 덜덜 떨었다. 감사팀에서 이 서류를 요구하는데 저는 정말 기억이 나질 않아서요. 혹시 상무님께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 아시는 게 있을까 해서. 그녀는 박태준이 조작한 해외 프로젝트 서류를 내밀었다. 최 상무는 질색하며 서류를 밀어냈다. 한대리, 난 모르는 일이야. 그리고 지금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안 보이나? 그의 숫자는 50% 짜증, 불안으로 바뀌었다. 그는 지우가 자신에게 불똥을 튀게 할까봐 두려워했다. 완벽한 미끼였다. 지우는 그가 들으라는 듯 혼잣말처럼 절망적으로 속삭였다. 이제 정말 끝인가? 하지만 이렇게 당할 순 없어. 그 USB만 있으면. 뭐라고? 최 상무가 날카롭게 되물었다. 그의 숫자가 45% 호기심, 의심으로 변했다. 지우는 화들짝 놀란 척 입을 가렸다.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상무님,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녀는 비틀거리며 그의 사무실을 나왔다. 하지만 그녀는 문 앞에서 일부러 목발을 헛디디며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떨어뜨렸다. 서류와 필기구가 요란하게 쏟아졌다. 그리고 그 사이로 아주 작은 은색 USB 하나가 굴러나와 최 상무의 책상 밑으로 들어갔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우는 허둥지둥 물건을 주워 담았다. 최 상무는 60% 극도의 귀찮음을 띠고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지우는 일부러 그 USB를 찾지 못한 척하며 절뚝거리며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복도 모퉁이를 돌자마자 강민혁의 부축을 받았다. USB는? 강민혁이 낮게 물었다. 던져졌어요. 최 상무의 숫자가 45%에서 65% 탐욕, 기회로 바뀌는 걸 봤어요. 그는 지금 저 USB가 박태준에게 바칠 완벽한 곡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 USB는 강민혁이 보안팀에서 압수한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빈 껍데기였다. 하지만 박태주는 그것을 지우가 숨겨둔 횡령 증거라고 믿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강민혁의 보안 단말기에 경고가 울렸다. 최 상무가 부회장실 비상 연락망으로 직접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박태준의 사무실에서 나온 지시가 보안팀 전체에 하달되었다. 횡령용의자 한지우가 증거인멸 및 도주를 시도할 가능성 농후, 본관 전체의 보안 등급을 격상하고 특히 1층 로비와 주차장 출입구를 전면 봉쇄할 것, 강민혁의 팀원 중 박태준의 눈 역할을 하던 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1층으로 달려내려갔다. 부회장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한지우가 빌딩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 그들의 머리 위에는 35% 흥분, 충성이 떠 있었다. 박태준은 지우가 결정적인 증거, 가짜 USB를 되찾으러 오거나 혹은 그것을 미끼로 던지고 도주하려 한다고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것이었다. 성공입니다. 지우가 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과 귀는 모두 1층 로비에 쏠려 있어요. 지금이 기회예요. 강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화물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서 전원 비상, 점검, 사인을 띄우겠습니다. 지하 2층으로 가는 비상 계단에 잠금 장치를 해제할 테니 10분 뒤에 동편 계단 입구에서 만나시죠. 강민혁이 자리를 뜬 사이 지우는 일부러 최 상무의 사무실이 보이는 복도를 다시 한번 절뚝거리며 지나갔다. 최 상무는 자리에 없었다. 그는 분명 부회장실로 달려가 자신의 공로를 보고하고 있을 터였다. 지우는 조용히 동편 비상계단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동편 비상계단은 본관의 가장 구석진 곳에 있었다. 출입 금지, 표지판이 붙은 육중한 철문은 강민혁의 조작으로 조용히 열려 있었다. 지우가 안으로 들어서자 강민혁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98%, 절대적 충성, 90%, 비상경계. 그는 지우를 부축해 아래로 향하는 어두운 계단을 가리켰다. CCTV는 15분간 루프 영상으로 대체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위험합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지하 1층을 지나자 공기가 달라졌다. 축축하고 무거운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지우는 목발 때문에 속도를 낼 수 없었지만 강민혁은 묵묵히 그녀의 팔을 붙잡고 보조를 맞췄다. 드디어 지하 2층에 도착했다. 복도는 비상등조차 꺼져 완벽한 어둠에 잠겨 있었다. 강민혁이 손전등을 켰다. 빗줄기 사이로 물에 불어 터진 벽지와 썩어가는 배선들이 흉측한 모습을 드러냈다. 물은 오래전에 빠졌지만 그 흔적은 참혹했다. 서버실은 이쪽입니다. 그들은 발목까지 차오르는 진흙탕 같은 잔해를 헤치며 나아갔다. 그리고 마침내 알파 프로젝트 서버실이라는 낡은 표지판 앞에 섰다. 문은 뒤틀리고 녹슬어 있었지만 강민혁의 보안 카드로도 열리지 않는 특수 잠금 장치로 봉인되어 있었다. 이건 강민혁이 당황했다. 95% 당혹. 선대 회장님의 지문과 제 홍채 인식이 함께 있어야 열리는 문입니다. 지유가 말했다. 그녀는 사고 전에 이 프로젝트의 유일한 데이터 관리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이것이 박태준이 이 서버실을 파괴하는 대신 봉인해 둔 이유였다. 그는 이 문을 열 수 없었던 것이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목발을 강민혁에게 맡기고 홍채 인식 스캐너에 눈을 가져다 댔다. 붉은 빛이 그녀의 눈동자를 스캔했다. 인식 완료. 2단계 인증을 실행합니다. 강민혁이 선대 회장의 마스터키로 지문 인식기에 손을 올렸다. 삑 소리와 함께 육중한 강철문이 3년 만에 처음으로 공기 빠지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낡은 서버렉이 유령처럼 그들을 맞이했다. 지하 2층 서버실의 공기는 3년 묵은 죽음의 냄새를 풍겼다. 강민혁의 손전등 빛이 젖은 렉 사이를 비추자 썩은 케이블과 진흙이 뒤엉킨 흉측한 광경이 드러났다. 하지만 지우의 눈은 오직 한 곳, 방구석에 자리한 티타늄 합금으로 밀봉된 검은색 박스를 향해 있었다. 알파 프로젝트의 핵심 코어 서버였다. 선대 회장의 편집증적인 보안 의식이 빚어낸 홍수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된 유일한 피난처였다. 저거예요. 지우는 목발을 짚고 물이 흥건한 바닥을 가로질렀다. 강민혁이 그녀를 부축하며 서버에 접근했다. 98% 절대적 충성, 95% 임무 수행.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순간에 걸고 있었다. 지우는 휴대용 단말기를 꺼내 코어 서버의 비상포트에 연결했다. 3년 만에 깨어난 서버는 낮은 구동음을 냈다. 그녀의 홍채와 지문이 다시 한번 인증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박태주는 이 서버의 존재를 알았지만 이걸 열 권한도 파괴할 방법도 없었던 거예요. 지우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다. 화면에 로그 파일이 쏟아져 나왔다. 이것은 단순한 회계 장부가 아니었다. 선대 회장이 비밀리에 구축한 감찰 일지였다. 박태준이 부회장이 된 직후부터의 모든 자금 흐름, 비정상적인 지시, 심지어 음성 기록까지 찾았어요. 지유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것은 5년 전 중단된 프로젝트의 코드를 이용한 자금 세탁 내역이었다. 그리고 그 자금이 흘러 들어간 곳, 그녀의 사고를 유발한 그 트럭 운전사의 차명 계좌였다. 마지막으로 음성 파일 하나가 열렸다. 그 분석가. 한지유. 너무 많이 알아. 깔끔하게 처리해. 박태준의 목소리였다. 바로 그때 강민혁의 단말기가 격렬하게 진동했다. 그가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숫자가 90% 극도의 긴급성으로 폭발했다. 젠장, 박태준이 움직였습니다. 최 상무가 우리가 1층에 없다는 걸 보고한 것 같습니다. 그가 모든 임원을 본관 50층 대회의실로 긴급 소집했습니다. 당신의 횡령건에 대한 긴급 해임 및 고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당장. 박태준은 미끼를 물었지만 동시에 덫을 작동시켰다. 그는 지우가 증거를 찾았든 못 찾았든 이사회라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녀를 공식적으로 매장시키려 하고 있었다. 가야 해요. 지우가 단말기를 챙기며 일어섰다. 데이터는 모두 그녀의 개인 클라우드로 전송되었다. 그가 판 무덤으로 그를 밀어 넣어야죠. 50층 대회의실로 가는 길은 전쟁터로 향하는 것과 같았다. 강민혁은 화물 엘리베이터를 수동으로 조작해 최고 속도로 올렸다. 쿵 하고 엘리베이터가 멈추자마자 두 사람은 복도를 달렸다. 지우는 목발을 짚고 있었지만 거의 날아갈 듯이 움직였다.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다. 아드레날린과 분노가 그녀의 감각을 마비시켰다. 대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쾅 소리와 함께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다. 회의실은 유진그룹의 모든 핵심 임원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단상 위 박태준이 경멸에 찬 얼굴로 그들을 정확히는 지유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20% 오만한 승리감. 그는 그녀가 자신의 처형장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고 생각했다. 한지유 대리, 박태준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용의자가 제 발로 나타났군. 마침 잘 됐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자가 바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사고로 기억을 잃은 척하며 우리 모두를 기만한 범인입니다. 임원들의 머리 위로 40% 의심, 50% 권력에 대한 굴복, 30% 불안이 떠올랐다. 박태준 부회장님,
지유가 숨을 몰아쉬며 마이크 없이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의외로 맑고 강하게 울렸다. 제가 횡령범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녀는 목발을 짚고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강민혁은 그녀의 뒤에서 모든 출입구를 경계하며 섰다. 감히 어디서 목소리를 높여 박태준의 측근인 감사팀 이사가 소리쳤다. 35% 계산된 분노,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당신이 결제한 위조 서류들이 여기. 그 위조 서류들 말입니까? 지유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자신의 단말기를 회의실의 메인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화면의 지하 2층 서버에 로그 파일이 떠올랐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곧 박태준의 이름과 함께 거액의 자금 흐름이 실시간으로 그려지기 시작했다. 유령 회사, 차명 계좌, 그리고 날짜. 3년 전 선대 회장이 돌아가신 직후부터 시작된 일이었다. 이건 조작이야. 박태준이 소리쳤다. 그의 숫자가 20%에서 10% 당황, 분노로 바뀌었다. 저 여자가 시스템을 해킹한 거다. 당장 저걸 꺼.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임원들은 얼어붙은 채 화면을 보고 있었다. 지유는 숫자를 확인했다. 그들의 50%, 굴복이 60%, 혼란, 의심으로 바뀌고 있었다. 조작이라고요? 지유가 박태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럼 이것도 조작입니까? 그녀는 마지막 파일을 클릭했다. 음성 파일이었다. 한지유, 너무 많이 알아. 깔끔하게 처리해. 박태준의 목소리가 대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정적이 흘렀다. 얼음장 같은 정적. 박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5% 순수한 공포.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하하하, 목소리 위조라니. 고작 그런 걸로 날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단상을 내려와 지유에게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강민혁이 앞을 막아섰다. 모두 거짓말입니다. 저 여자는 미쳤어요. 사고로 뇌를 다쳤다고. 박태준이 임원들을 향해 외쳤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다. 지유는 천천히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멈췄다. 박태준에게 가짜 USB를 가져다 바쳤던 기획조정실의 최상무였다. 그는 출입구 근처에서 도망갈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95% 공황, 자포자기. 박태준 부회장님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효가 조용히 말했다. 모든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 향했다. 그녀는 박태준이 아닌 최상무를 가리켰다. 하지만 저분은 진실을 알고 있죠. 최상무님, 최상무가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나는 아무것도. 당신은 오늘 아침 저를 횡령범으로 몰기 위해 가짜 증거 USB를 부회장님께 가져다 바쳤죠. 지유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몰랐을 겁니다. 그가 단순 횡령이 아니라 살인 교사범이라는 것을. 지유는 최상무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그녀의 눈은 그의 숫자를 꿰뚫고 있었다. 당신의 숫자가 방금 0%가 되었군요. 상무님. 그녀가 선언하듯 말했다. 주인을 잘못 만나 배가 침몰하는데 혼자 살아남고 싶은 0% 배신, 자기 보존의 숫자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 숫자가 보인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 리 없었다. 하지만 최상무는 알았다. 그녀가 자신의 가장 깊은 속내, 방금 막 떠오른 그 배신과 자기 보존의 욕망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는 것을. 그는 무너졌다. 맞아. 나는 몰랐어. 최상무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다. 부회장님이 시켰어. 그가 모든 걸 계획했어. 나는 그냥
승진하고 싶었을 뿐이야. 살인은 몰랐다고. 그것이 결정타였다. 박태준의 5%는 이제 0%가 되었다.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닥쳐, 이 배신자, 닥쳐. 그가 최 상무에게 달려들었지만 강민혁과 그가 미리 배치해둔 충성스러운 보안 팀원들 90% 정의 집행이 그를 제압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임원들의 머리 위로 90% 충격, 80% 사태 파악, 70% 안도가 뒤섞여 떠올랐다. 한지우는 그 혼돈의 한가운데 목발에 의지한 채 굳건히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단말기 연결을 해제했다. 데이터가 승리한 순간이었다. 대회의실의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적막했다. 박태준은 짐승처럼 울부짖다가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허무하게 보안팀에게 끌려나갔다. 그의 머리 위로 보였던 0%라는 숫자는 그가 가진 모든 권력과 교활함이 무너져 내린 공허한 껍데기일 뿐이었다. 최 상무를 비롯한 그의 하수인들도 법무팀의 통제하에 줄줄이 조사를 받기 위해 연행되었다. 유진그룹의 거대한 암 덩어리가 마침내 한지우라는 예리한 메스에 의해 도려내진 순간이었다. 임원들은 여전히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들의 머리 위 숫자는 90%, 충격에서 서서히 75% 현실 인식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들은 방금 자신들의 목을 쥐고 있던 거악이 무너지는 과정을 목격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억을 잃은 무능한 횡령범 취급을 받던 한지우 대리가 서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목발을 짚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감히 그녀를 나약하다 말할 수 없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장 연장자인 고문 변호사가 침묵을 깨고 물었다. 그의 숫자는 80%, 회사의 안위 걱정이었다. 모든 시선이 다시 지유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공식적으로는 이 회의실에서 가장 직급이 낮은 사람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사태를 수습할 유일한 사람이었다. 지유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법무팀은 즉시 검찰과 협조하여 박태준의 모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임원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회사가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강민혁을 바라보았다. 강 팀장님, 박태준의 내부 협력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하지 못하도록 본관 전체의 보안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강민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98% 절대적 충성은 이제 선대 회장에 대한 맹세를 넘어 지유가 지키려는 정의 그 자체를 향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유진그룹은 거대한 폭풍우에 휩싸였다. 부회장의 살인교사 및 천문학적인 횡령 스캔들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경쟁사들은 이 기회를 틈타 유진의 핵심 사업을 위협했다. 하지만 유진은 무너지지 않았다. 한지우가 지하 2층 서버에서 복구해낸 선대 회장의 알파 프로젝트 데이터는 박태준의 비리뿐만 아니라 그가 의도적으로 망가뜨리고 있던 유진의 핵심 가치와 미래 전략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우는 비상대책위원회의 핵심 멤버로 자동 합류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숨기지 않았다. 물론 숫자가 보인다고 말하진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데이터 기반의 직관적 분석이라고 표현했다. 그녀는 회의실에 앉아 유진을 집어삼키려는 경쟁사 임원들의 제안을 들으며 그들의 머리 위 숫자를 읽었다. 35% 탐욕스러운 야합, 50% 단기적 이익, 거절합니다. 지우가 말했다. 당신들의 제안은 유진의 미래가 아닌 당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녀는 상대방의 숨겨진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고
유진그룹의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갔다. 그녀의 능력은 이제 단순한 방어용 무기가 아니라 회사를 재건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데이터의 마녀 혹은 걸어다니는 진실 탐지기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한 달 뒤 유진그룹은 기적적으로 안정을 되찾았다. 박태준 일당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고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첫 번째 안건은 한지우의 거취 문제였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그녀에게 박태준이 앉았던 부회장직을 제안했다. 그것은 그녀가 이룬 공적에 대한 당연한 보상처럼 보였다. 감사합니다만 사양하겠습니다. 지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사들은 당황했다. 60% 당혹, 의아함. 저는 경영자가 아닙니다. 저는 분석가입니다. 제 자리는 저 높은 곳이 아니라 데이터가 있는 가장 깊은 곳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비전을 제시했다. 저는 유진 그룹 내에 그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인 데이터 감사실 창설을 제안합니다. 오직 데이터와 진실만을 좇는 부서입니다. 그녀의 제안은 통과되었다. 그녀는 부회장직 대신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데이터 감사실의 초대 실장이 되었다. 그녀는 50층의 호화로운 부회장실 대신 지하 2층, 그녀가 진실을 발견했던 바로 그 서버실 옆에 자신의 새 사무실을 차렸다. 그곳은 완벽하게 수리되고 최첨단 장비로 채워졌지만 여전히 차가운 진실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지우는 한 가지 변화를 깨달았다. 그녀의 눈에 보이던 숫자들이 예전만큼 선명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숫자가 흐려지는 것에 당황했지만 곧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 숫자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게 된 것이었다. 그녀는 숫자가 말해주는 결과가 아닌 그 숫자를 만들어내는 사람의 눈빛, 목소리, 그리고 행동을 읽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녀의 능력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녀의 경험과 직관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것이었다. 어느 늦은 봄날 저녁, 지우는 새 사무실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강민혁이 들어왔다. 그는 이제 유진그룹의 모든 보안을 총괄하는 보안 전략 본부장이 되어 있었다. 늦게까지 일하시는군요, 실장님.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무뚝뚝함 대신 희미한 온기가 배어 있었다. 본부장님도 마찬가지시네요. 지우가 웃으며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습관처럼 그의 머리 위를 보았다. 숫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98%. 절대적 충성, 신뢰. 하지만 그 숫자는 더 이상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자신을 위해 어떤 위험을 감수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이제 다리도 다 나으신 것 같은데 목발은 왜 아직도 사무실에 두신 겁니까? 강민혁이 구석에 세워진 그녀의 오래된 목발을 보며 물었다. 초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지유가 대답했다. 우리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그리고 진실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잊지 않으려고요. 강민혁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창밖을 가리켰다. 서울의 야경이 예전보다 더 밝아진 것 같습니다. 지유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 창가에 섰다. 통유리창 밖으로 유진 그룹 본관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아래로 수많은 불빛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다. 지우는 더 이상 강민혁의 숫자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의 곁에 서서 자신들이 함께 지켜낸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숫자로 가득했던 그녀의 세상은 이제 한 사람의 따뜻한 신뢰로 채워지고 있었다.